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아, 네,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에 살면서 일도 하고, 여행하듯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워킹홀리데이 같은 게 있었잖아요. 특정 나라에 가서 거기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었죠. 네, 그렇죠.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갔었고요. 근데 디지털 노마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어떻게 다른가요? 워킹홀리데이는 보통 그 나라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노마드는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개발자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그런 일을 원격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아하, 원래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 발리일 수도 있고 치앙마이일 수도 있고 포르투갈일 수도 있고요. 그런 곳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면서 사는 거죠. 일하는 장소가 자유로운 거예요. 와, 정말 자유로운 방식이네요.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노트북 하나랑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디지털 노마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혹시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만 가능한 걸까요? 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 정말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통계를 보면요.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가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고 있대요. 5%요? 네. 이게 숫자로 보는 1,7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많죠? 우와, 1,700만 명. 상상 이상인데요. 정말 많네요. 그럼 이분들은 다 젊은 사람들인가요? 20대, 30대? 그것도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꼭 젊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놀랍게도 디지털 노마드 중에 절반 이상, 그러니까 한 54% 정도는 결혼한 사람들이래요. 아, 기혼자들이요? 네. 그리고 또 약 4명 중 1명, 24% 정도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가족 단위라고 해요. 가족이 함께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는 가족들이 꽤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선택하고 있어요. 네, 정말 그러네요. 뭔가 고정관념이 좀 깨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이분들은 다 혼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인가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프리랜서도 많지만요. 디지털 노마드의 절반 이상은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들이에요. 회사원이요?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회사에서 원격 근무를 허용해 주는 거죠. 요즘엔 기술이 발달해서 꼭 사무실에 가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회사 정책으로 원격 근무가 가능하니까 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일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원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 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돈은 어떨까요? 왠지 이런 생활을 하려면 돈을 아주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꼭 고소득자만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것도 미국 자료를 보면 디지털 노마드의 평균 시급이 시간당 10달러에서 30달러 사이인 경우도 꽤 많다고 해요. 물론 이건 평균이니까 더 많이 버는 사람도 더 적게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시간당 10달러에서 30달러면 아주 높은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분들은 돈 자체를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생활하는 그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게 아닐까 싶어요. 시간과 공간의 자유? 확실히 그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겠네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여러 나라에서도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냥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여러 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노마기를 유치하려고 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요? 왜 그런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효과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효과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 노마들은 그 나라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 일을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요. 네. 돈은 외부에서 벌어오는 거예요. 원격으로. 그리고 그 돈을 자기가 머무는 나라나 도시에서 쓰는 거죠. 아, 생활비를 거기서 지출하는 거군요. 맞아요. 집세도 내고 식당 가서 밥도 사 먹고 마트 가서 물건도 사고 가끔 여행도 하고요. 이렇게 그 지역 안에서 돈을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걸 요즘 워케이션이라는 말로도 부르더라고요. 일, 워크와 휴가, 베케이션을 합친 말인데 워케이션.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마치 오랫동안 머무는 관광객처럼 지역 경제에 꾸준히 돈을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지역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를 통해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좋은 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인구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인구 문제요? 네, 어떤 나라들은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나 또 특정 지역의 인구가 너무 줄어서 걱정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포르투갈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고요. 아,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노마드 같은 새로운 사람들을 유치해서 도시에 좀 활기를 불어넣고 인구 구조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젊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으니까요. 일리 있네요.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인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특별한 비자를 만들고 있어요. 아, 디지털 노마드 비자요. 나라마다 전략도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각자 자기 나라의 강점을 살려서 다른 전략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포르투갈은 어떤가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포르투갈은 일단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생활비가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물가가 비교적 싼 편이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건데요. 원격으로 일한다는 걸 증명하고 한 달에 일정 금액 이상,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 3,040유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월 소득 증명이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비자로 포르투갈에서 5년 동안 거주하면요. 나중에 포르투갈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열어준대요. 와, 5년 살면 국적 신청 자격까지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단순히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착할 사람들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포르투갈에 뿌리 내릴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럼 태국은 또 다르다고요? 네, 태국은 또 달라요. 태국은 아무래도 관광 산업이 아주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워낙 유명한 관광 대국이죠.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관광객 유치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5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주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아주 자유롭게 태국을 드나들 수 있게 해요. 비자 하나로 5년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오, 5년짜리 장기 비자군요. 출입국도 자유롭고요. 네, 그리고 소득 조건도 포르투갈처럼 아주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랄까,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문턱이 좀 낮은 편이죠.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 있게끔요. 그렇군요. 나라마다 타겟하는 사람이나 목적이 조금씩 다르네요. 포르투갈은 장기 정착, 태국은 좀 더 유연한 경험 제공. 네,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도 최근에 비슷한 비자를 만들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한국은 올해 초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요. 일본도 최근에 관련 제도를 도입했어요. 우리나라도 시작했군요. 그럼 한국이랑 일본은 조건이 어떤가요? 이 두 나라는 좀 특이적인 게 소득 조건을 꽤 높게 잡았어요. 높게 잡았다고요? 어느 정도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8,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연봉 기준이죠. 그리고 일본은 더 높아요. 1년에 1,000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억 원 정도 이상 버는 사람이어야 해요. 와, 연봉 8,500만 원, 1억 원. 기준이 상당히 높네요. 포르투갈이나 태국과는 좀 다른 방향인데요. 그렇죠. 아마도 이 두 나라는 구매력이 높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 고소득 디지털 노마드를 유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 효과를 좀 더 확실하게 보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아,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하는 거군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고소득 디지털 노마드를 유치하기 위한 나라들 간의 경쟁도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나라마다 정말 다양한 전략을 쓰고 있네요.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비자까지 만들면서 경쟁하는 걸 보면 이제 디지털 노마드는 그냥 잠깐의 유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일하는 방식의 중요한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택지요? 네, 왜냐하면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AI 기술도 그렇고 인터넷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화상회의나 협업도구 같은 원격 근무 시스템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기술적인 기반은 점점 더 튼튼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꼭 한 공간에 모여야만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점점 원격으로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환경 변화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기술 발전이 이런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군요. 흐름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하나의 새로운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혹시 이런 디지털 노마드 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정보 같은 것도 있을까요? 어디서 정보를 얻으면 좋을지. 아, 네. 몇 가지 유용한 웹사이트나 플랫폼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마드 리스트, 노매드 리스트라는 웹사이트가 꽤 유명한데요. 여기 가보면 전 세계 여러 도시들의 생활비 수준이라든지 인터넷 속도, 안전 문제, 날씨 이런 정보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도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오, 도시별 정보를 다 모아놓은 곳이군요. 유용하겠네요. 네. 그리고 일을 구하는 플랫폼도 있는데요. 파이버나 업워크 같은 곳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랜서 일거리를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이에요. 아, 일자리 정보 사이트도 있군요. 네. 디자인, 글쓰기, 프로그래밍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일들이 올라와요. 또 다른 예로는 아이토키 같은 플랫폼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요. 와, 한국어 교육도 가능하군요. 정말 다양한 정보와 기회가 온라인에 있네요. 그렇죠. 이런 플랫폼들을 잘 활용하면 디지털 노마드로서 수입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젊은 사람, 기혼자, 가족 단위까지 정말 다양했죠. 그리고 회사원들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여러 나라들도 이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각기 다른 전략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고요. 그렇죠. 일하는 장소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쩌면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참 흥미로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나라나 도시에서는 이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시 주변에 디지털 노마드로 사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거나 특별한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것이 있나요? 아, 그러네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